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지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동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오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 단체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맞습니다. 뭐든지 오래될수록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은 금년에 101년이 됐거든요. 창설된 지. 네. 그래서 1920년에 그러니까 1919년에 창설이 됐죠. 1919년은 사실은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다음 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생긴 것이 사실 그 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과 관련이 많고 세이브 더 칠드런도 그 전쟁을 겪으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그 패전한 국가죠. 거기에 아동들이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승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에글랜타인 잽이라는 여성분이 창설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외교관으로 4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신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 합류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외교관에서는 2017년 1월, 그러니까 한 3년 반 전에 퇴직을 했고요. 예. 그 후에는 이제 그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는 이런 사회단체들하고 일을 하겠다 하고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회단체들하고 일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제가 유엔 대사를 할 때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그 인권협약의 의장을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그런 단체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제 저에게는 예외적으로 아동 인권을 다루는 단체이고 굉장히 큰 단체이고요. 세계적으로 보통 3대 NGO에 들어간다고들 이야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든 우리 아동이든 좀 약자들의 어떤 인권 뭐 네.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네네.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 게 최근에 아동 학대 뉴스가 너무 많이 들려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모로 인한 아동 학대도 너무나도 많은 네. 이렇게 상황인데요. 지금 아동 학대, 국내 아동 학대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계세요? 아동 학대 그 건수가 예. 최근 한 5년간 많이 늘었어요. 한 2014년에 아동 학대로 그 신고해가지고 학대라고 이제 확정이 된 네네. 그런 케이스가 한 10,000건이 조금 넘었었는데 5년 후인 작년 2019년에는 3만 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3배가 늘은 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학대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도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대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동 학대는 대개 부모 또는 뭐 선생님 그렇죠. 또는 아동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전에는 묻어두고 신고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니까 결국 신고라는 게 신고도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부모 중에 한쪽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동 자신이 한다든지 선생님이 보고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건데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져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아동 학대가 우리가 늘어나지 않게 모두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런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꼭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아동 학대라고 하면 흔히들 그냥 신체적 학대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것보다도 뭐 어떤 언어적, 정서적 학대도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좀 들었는데요. 네. 이건 어느 게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Save the Children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으로 아동 인권을 다루는 기관들이나 또는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아동 권리 협약을 Save the Children을 만든 에글랜타인 잽이라는 분이 아동 권리 선언을 1924년에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1989년에 아동 권리 협약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협약의 내용에 보면은 아동들이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은 학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학대라는 것이 반드시 뭐 아동을 때린다든지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들도 물론 아동 학대이지만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둬서 아동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냥 가둬놔서 아이가 먹지 못해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방치나 방기, 유기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아동 학대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저희들 세대만 해도 뭐 부모님들께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자라고 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때리시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학대 그 범주에 또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아동들의 인권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뭐 그런 신호로도 또 해석을 그렇죠. 할 수도 있겠죠.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Save the Children 그 창립 100주년을 네. 맞아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말상처, 100가지 말상처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예. 말상처라는 게 이런 신체적으로만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100명에게 네. 자기 부모나 어른들이 자기에게 한 말 중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던 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상처, 100가지 말상처라고 해서 저희가 전시회를 전국을 돌면서 했고요. 그런 거에 보면은 저도 물론 부모입니다만 예.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는 상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아, 그게 학대예요. 예, 너는 너 형은 이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네. 또 다른 집 애들은 뭐 이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런 것들이 다 말상처가 되는 거죠. 아,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저도 지금 찌끔했는데요. 예. 아, 그러면 우리 정말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인권 존중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시급하게 빨리 고쳐야 할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그런 아동 권리나 복지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형은 아이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그렇죠. 안 되고 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맞으니까 병에 걸려서 백신을 맞으면 살아날 아이들이 해마다 전 세계에서 백신을 못 맞아서 600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보급하고 백신도 보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형 아동 문제가 오히려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아동 학대라든지 또 아동의 예를 들어서 놀 권리 같은 게 보장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놀 권리는 어떤 분들은 놀 권리라고 그러면 그냥 재밌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재밌는 게 아니고 아동 권리 협약에 놀 권리가 있습니다. Right to play. 네. 그래서 놀 권리는 아이들을 자 이제부터 너 이렇게 놀자 하고 어른들이 막 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예.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놀 권리에 포함된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인가요? 예, 너무나 그런 과외라든지 아이들이 도대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아동의 복지,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사님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계속해서 뭐 자녀체벌 금지법 네.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저희가 네. 이제 민법을 갖다 수정하려고 세이브 더 칠드런을 포함한 국내 어떤 아동 단체들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와서 이제 정부가 우리 보건복지부가 이거를 이제 고치겠다. 그걸 민법 915조라고 하는데요. 915조의 내용에 보면은 징계권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근데 징계권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신체적인 체벌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법조항만 가지고는 애매해요. 예. 그래서 징계권이 잘못하면 체벌을 허용하는 것처럼 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단체들은 그 조항을 없애야 된다. 민법 915조를 없애고 없애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게 저희들의 입장인데 네. 체벌 금지까지 되면 더 좋지만 네. 최소한 915조는 없애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요. 물론 이 입법은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앞으로 이제 행동으로 하시기를 저희는 기대하지만 전 세계 한 60개국 정도는 체벌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벌을 하지 않고도 긍정적 훈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positive discipline이라고 예. 그러는데요. 그 긍정적 훈육에 의해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다 이런 게 추세이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NGO 단체들이 이제 지원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보면 국내 아동보다 해외 아동들에 대한 구제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인식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결핍 아동이 이렇게 많은데 네. 왜 굳이 이걸 자꾸 해외 아동들에게 네. 주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으신데요. 네.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이나 또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그 아동의 권리와 복지는 크게 네 가지 분야입니다. 예. 아동이 생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을 보호해야 되고, 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동이라는 건 18세 이하를 말하니까 사실은 청소년도 예, 일부 예.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네 가지 분야인데 네.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지만 그 첫 번째가 우선 안 됩니다. 즉 생존. 아이들이 우선 살아야 뭐 걔를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미래를 발전시켜 주든 할 거 아닙니까? 살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양, 보건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행히 이제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아이들도 그렇게 생존하고 우리 인류가 다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1년 전에 에글랜타인 잽이 영국 아동들을 돕자고 한 게 아니고 자기네랑 싸운 적국인 독일 아동을 돕자고 만든 거거든요. 그 이유는 만약 독일 아동이 잘 먹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크면서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언젠가는 이렇게 애들이 큰다면 어떻게 평화가 유지되겠냐. 전쟁에서 한 번은 영국이 이겼는지 모르지만 독일 아이들이 크면서 언젠가는 이것을 복수하겠다 하고 큰다면은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독일이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리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아이든 국적, 인종, 종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생존하게 해주자 하는 그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의 경우는 이제 반반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위한 사업을 저희 절반 정도 하고요.
국내 사업도 절반 정도. 아, 국내 사업도 꽤 크게 꽤 하시네요. 크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나눔의 집 사태나 뭐 정의원 사태를 이후로 이런 시민 단체에 대한 뭐 후원금 운용에 대한 불신들이 좀 네.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이브 더 칠드런은 자금 기금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제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은 국제적으로도 그 3대 NGO일 뿐 아니고 예. 국내에서도 저희가 규모로 한 5번째, 6번째 큰 NGO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NGO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회계법인의 그런 외부 감사를 늘 받고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내부 감사도 그런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임명해서 수시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국세청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 돈을 어떻게 썼다 하는 건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예상 규모가 한 100억이 넘는 대형 NGO들은 그것이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NGO들의 대부분은 예.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하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NGO들이 어떻게 회계 투명성이나 활동의 투명성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냐 예. 하는 거는 그 NGO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는 거는 조금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제도 같은 것을 좀 고쳐서 그런 작은 NGO들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예를 들어서 받게 하고, 근데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돈이 없는 범죄자들은 국선 변호인을 대주듯이 정부가 나서서 회계법인들이 그런 무료 내지는 아주 저렴하게 감사를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런 회계법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보노라는 게 이제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리가 작은 NGO들은 많이 받지 않고 수임료를 많이 받지 않고 감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제도적으로 NGO의 규모가 작아도 어떤 NGO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예.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예컨대 뭐 3만 원을 후원을 해요. 해외 아동한테. 이랬을 경우에 실제 그 3만 원 중에 어느 정도가 실제 그 아프리카 국가나 그 아이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밖에 후원하다 보면 네가 내는 거에 10%도 애들한테 안 가.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그건 너무 과장이고요. 그런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네. 기준이 있어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사업 예산이죠. 비사업 예산. 예. 그러니까 사업에 예를 들어서 장애 인권을 하는 단체 같으면 장애 인권에 써야 되고, 아동 인권을 하는 데 같으면 아동 인권에 써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사업 경비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걸 비사업 경비라고 하는데, 비사업 경비가 보통 국제적으로 20%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을 내신다면은 80만 그중에 원을. 80만 원은 사업에 써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아동 후원을 하면서 낼 때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일까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할 게 좀 있다고 보세요. NGO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일과 겹치거나 보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아동을 돕는다? 이건 NGO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도 NGO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과 NGO들이 하는 일 사이에 그 상호 보완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랄까? 이런 게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외국을 돕는 그 원조 예산, 개발협력 예산의 한 30%에서 40%는 NGO를 통해서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느 나라에 네팔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싶다 그랬을 때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다른 NGO들은 이미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네팔에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네팔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다시 뽑고 사람을 거기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 이중의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들은 많은 개발협력 사업이나 인도적 구호 사업을 NGO들과 협조를 해서 물론 NGO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더 잘할 때도 있죠. 예. 그런 건 정부가 하고 NGO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은 NGO를 활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조를 하는 원조 집행기관인 코이카라든지 예. 또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자, 이제 우리 이사장님 임기 동안 내가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계획, 비전이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국의 그런 특히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을 국적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우리가 걔네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동들은 잘 먹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기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야 되면 어느 때서부터 어느 때 사이에 다녀야지 지금 못 다녔으니까 나중에 다녀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아이들도 잘 먹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그거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커서 테러리스트가 되고 난민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인류 전체가 이제는 지구촌으로 하나의 공동체이지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국내적으로도 예.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더 이상 아동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동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특히 국내 아동뿐만 아니라 세계 전 아동들이 왜 행복하게 커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